네, 흥남철수 작전 3편입니다. 계속해서 2편에 이어 기사를 낭독하겠습니다. 피난민들은 철수하는 미 해병대의 호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썼다. 미 해병대가 고토리를 지날 무렵 피난민 수는 3,5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철수 후속 부대인 공병대가 가끔 피난민들에게 뒤처지거나 이들과 섞여서 행군했다. 가끔씩 피난민 속에 섞여 있다가 튀어나와 미군을 공격하는 중공군 때문에 후미를 맡은 미군들은 공포를 쏘면서 따라붙는 피난민들을 멀찍이 떼어 놓으려 했다. 일본 육전사 연구 보급회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의 당시 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연대 제2대대 비중대는 피난민들이 진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 노인과 아녀자들이 불도 없이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해병대 병사들에게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피난민들은 진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었지만 중공군이 피난민들 틈에 끼어서 진지 내로 들어와서 공격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군은 이들을 진지 밖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해군 위생병의 도움으로 아기 2명이 출산했다. 당시 고려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종년 변호사, 인터뷰 당시 77세입니다. 이종년 변호사는 전쟁이 나자 학도병으로 지원했다. 그 후 그는 미 해병대 1사단 연락장교로 파견되어 통역을 담당했다. 그는 장진호 전투 때 사단 지휘소가 있던 하갈우리에 머물고 있었다. 내 임무는 하갈우리 중년 남자들을 동원해 지휘소 설치를 돕고 공수 투하된 보급품을 회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원된 마을 사람들 중 3명이 적의 사격으로 죽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을 방문하니 20명의 주문이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5년간 공산 치하에서 박해받은 그들은 또다시 공산군에 점령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가루리에 남아있던 300명 주민이 같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 쌓인 맨 땅에서 잤습니다. 흥남부두에 도착하니 온 부두가 피난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함경북도 길주와 청진 방향으로 진격했던 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은 비교적 손쉬운 철수작전을 펼쳤다. 한영섭 씨, 당시 인터뷰 당시 77세입니다. 한영섭 씨는 KBS 종군 기자로 수도사단을 따라 청진까지 진격했다가 후퇴했다. 저를 비롯한 수도사단 일부 군인들은 군함을 타고 먼저 청진항을 출발했습니다. 당시 청진, 성진 등 다른 항구에서도 목선으로 피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은 수복 지역에서 치안 유지를 했던 청년과 반공단체 사람들을 트럭을 동원해 육로로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성진과 흥남 중간인 이원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마을 노인들 20여 명이 몰려와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은 늙어서 못 가지만 애들이라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에 여유가 없다면서 걸어서 흥남으로 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철수를 앞둔 흥남부두는 피난민들과 군인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메가더 사령부는 12월 11일 원래 함흥과 흥남에서 강력한 고두보를 구축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이북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 식군단은 10일 안에 10만 명의 병력과 수십만 톤의 물자 수송을 끝낸다는 철수 계획을 세웠다. 장진호에서 철수한 해병대들이 흥남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93척의 함정이 사람과 물자를 싣기에 여념이 없었다.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미 해병 1사단부터 배에 올랐다. 흥남 앞바다에서 미주리호를 비롯한 13척의 미 항공모함이 중공군 진지와 집결지를 향해 함포 사격을 했다. 함재기들은 하늘에서 중공군에게 폭격을 퍼부었으며 흥남 시가지에 늘어선 곡사포는 북쪽과 서쪽을 향해 쉴 새 없이 불을 뿜었다. 미 해병 1사단의 승선에 이어 미 10군단 본부 국군 1군단 순으로 군인들의 승선이 완료됐다. 흥남 외곽의 방어선은 점차 축소되었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산발적인 돌파를 계속했다. 미군 철수가 마무리될 무렵 미 함선들은 지원 포격을 한층 강화했다. 미군의 철수 작전에는 당초 피난민 수송 계획이 없었다. 흥남으로 몰려든 10만 명의 피난민들은 미군 수송선을 탈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부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함남 갓상군 독립면에서 걸어서 흥남 부두까지 온 조래길 씨는 당시 80세입니다. 피난민들이 배에 가까이 가면 유엔군이 막았다. 해가 지면 인근 주택에 들어가거나 부두에서 잠을 잤다. 부두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했다고 말했다. 민가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피난민들은 부두나 인근 백사장에서 밤을 샜다. 살을 내는 눈보라가 쉼없이 몰아쳤다. 미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보좌관 헤이그, 그는 훗날 미 국무부 장관이 됩니다. 헤이그 대위는 흥남 철수의 가장 아픈 기억은 누군가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심지어 허리까지 오는 바닷물 속에 서 있던 피난민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해고했다. 알몬드 장군의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흥남 부대에 와 있던 현봉학, 제가 이 기사를 쓸 당시에 83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죠. 현봉학 박사는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뛰었다. 그의 고향은 함흥이었고 함흥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 이들의 목숨이 제일 위험했다.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 장군의 부참모장인 포니 대령을 만나 함흥의 민간인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니 대령은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11월 30일 포니 대령과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 장군을 만났다. 현 박사는, 장군님, 이들은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공산주의자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유엔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호소했다. 포니 대령도 거들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알몬드 장군은 당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재로서는 군대조차 제대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다며 메가더 사령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흥남에서 13km 떨어진 함흥의 철수 시한이 12월 16일 오전 6시로 잡혔다. 중공군은 함흥 앞까지 와 있었다. 현봉학 박사는 여러 차례 알몬드 장군에게 건의를 했다. 알몬드 장군은 12월 15일 현봉학 박사를 불러 4천에서 5천 명의 피난민을 함흥에서 흥남으로 구출하기로 했다. 우선 기독교인들과 유엔군을 위해 일할 사람을 철수시키라고 말했다. 현봉학 박사는 그 길로 지프를 몰고 함흥으로 달려갔다. 교회를 돌며 서둘러 철수하라고 연락했다. 그날 함흥 기차에게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기차는 12월 16일 새벽 5시에 흥남으로 출발했다.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서 흥남으로 왔다. 헌병들은 군용 차량을 위해 피난민을 제지했다.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타고 걸어서 흥남으로 갔다. 미군과 달리 한국군 지휘부는 피난민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국군의 후퇴가 결정된 직후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은 1군단 사령부가 있는 성진에서 김백일 군단장을 만났다. 정일권 장군의 숙이다. 김백일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야 군인이니까 민간인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모두들 아우성이야. 울면서 제발 이남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북괴놈들이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몬드는 군대 수송이 먼저라고 하겠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네.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거든. 잘 수습이나 해주게. 흥남으로 철수한 김백일 장군은 1군단 사령부에서 피난민 수송 대책을 열었다. 12월 19일이었다. 수도 사단장 송요찬 중장과 군단 민사처장 유원식 중령 등 참모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백일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끝까지 미군과 교섭을 벌여야 한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배라도 갈라야 한다. 정 안되면 차라리 우리 총으로 쏴 죽이는 편이 낫다. 어차피 북괴놈들에게 당할 테니 말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피난민들을 직접 데리고 가야 한다. 한국군 1군단 김백일 장군의 민사참모였던 유원식 중령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철수는 흥남 철수의 막바지에 결정되었다. 중앙일보의 민족의 증언이라는 연속기획 기사에서 유원식 중령의 증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12월 18일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알몬드 장군이 불러서 갔습니다. 장군은 함남지사와 어느 목사 등 3명의 민간인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적어도 10만 명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알몬드 장군과 옥신각신했습니다. 나는 나와서 곧바로 김백일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백일 장군은 미군이 영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국군 1군단이 피난민을 엄호하면서 육로로 후퇴하자고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19일 다시 알몬드 장군 측을 만나니 3,000명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로로 가겠다고 하자 노 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흥남 철수 작전의 책임자 알몬드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부두에 모여든 피난민 자신들이었다.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 알몬드 장군은 L-19기를 타고 흥남부두 위를 비행하였다. 헤이그 대위도 다른 L-19기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헤이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를 든 많은 피난민들이 우리 군인들과 뒤섞여 있었다. 육군과 해병대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공산 정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항구에 정박 중인 미국 배를 향해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면서 걸어갔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 알몬드 장군은 무선으로 헤이그 대위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 모두 구출해야 해. 피난민의 전면 철수가 결정되자 남한과 일본에서 수송선과 상륙정이 징발되어 올라왔다. 12월 19일부터 민간인들의 승선이 시작되었다. 1,000명이 타도록 설계된 상륙정들은 5,000명까지 승선을 시켰다.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타서 갯벌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륙정도 있었다. 12월 19일 부산에서 올라온 메르데스 빅토리호가 흥남항으로 들어갔다. 건조된 지 5년이 된 7,600톤급 미국 국적의 화물선이었다. 12월 20일 흥남부두에 도착해 쌍안경으로 흥남부두를 살피던 메르데스 빅토리호 레너드 라누 선장은 깜짝 놀랐다.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이 선창에 떼를 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레로 나르거나 들것 혹은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놀란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하려는 중공군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닻을 내리자 미 식군단 존 차일즈 대령이 승선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피난민을 태우라고 명령할 수는 없소. 당신이 자원하여 얼마라도 태우고 나올 수 있을지 묻고 싶소. 상급 선원과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오. 이 말을 들은 라루 선장은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배를 부두에 댈 것을 명령했다. 12월 22일 밤 9시부터 피난민 승선이 시작되었다. 라루 선장은 1등 항해사에게 피난민들을 승선시키시오. 1만 명이 되면 나에게 보고하시오 하고 지시했다. 승선은 다음 날 오전 11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최종 승선을 마쳤을 때 1만 4천 명이 타고 있었다. 3일간의 항해 끝에 메르데스 빅토리호는 거제도에 도착하여 피난민을 풀어놓았다. 라루 선장은 전쟁 후 본국으로 돌아가 베네딕토해 수사가 되어 생을 마쳤다. 네, 이상으로 흥남철수 3편 낭독을 마치고 4편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흥남철수 때 1만 4천 명을 피난시킨 메르데스 빅토리호 상급 선원은 로버트 러니씨고 이분은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편에서 뵙겠습니다.